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6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4편에서 전봉주는 전주성을 공략하고 공공건물만 접수하는 데 신경을 쓰느라 전주성을 둘러싸고 있는 고지대의 병력을 배치해 놓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편 우암과 인안에게 총을 겨누었던 지역보는 천막동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지역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속으로 갑니다.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 동학군을 치러 나선 민복은 유녀의 붉은 방. 환한 대낮에 청천하늘에서 떨어진 불벼락을 맞고 죽을 놈.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당장에 산멱을 물어뜯어 죽여놓을 것이다. 이제 나한테는 독사 같은 동물만 남았다. 이놈, 내 신세 망치니 개망나니 같은 놈. 나룻머리 꼬시리는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투덜거리곤 했다. 그것은 자기를 버린 이우암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한낮부터 술에 취해 있었다. 개벽 세상? 아, 나 한울림이다. 아, 나 보고가 안면이다. 한쪽 다리는 포졸놈들 창에 찔리고 또 한쪽 다리는 청나라 놈들 양총에 맞고 한쪽 팔은 일본 놈들 대포에 맞아 떨어지고 겨우 한쪽 팔만 성해가지고 지질자질 고생을 하다가 죽어갈 놈아. 꼬시리는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울며 불며 이우암을 증오하고 저주하였다. 그리고 아주 드러내놓고 회령진의 숙은 혹부리하고 살아버렸다. 그녀는 아침 새참 때부터 닭배기 한 사발씩을 홀짝거렸고 한낮 때쯤부터는 취하여 비틀거리곤 했다. 혹부리는 아침나절에 한 번, 저녁나절 한 번, 밤에 한 번 주막을 다녀갔다. 꼬시리는 혹부리가 찾아오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려 하지 않고 모퉁이에 있는 자기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구렁이들 같이 서로를 휘감고 뒹굴었다. 여자는 감창 소리를 질러대고 남자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투덜거리기도 하고 너털거리기도 하고 끙끙 알아대기도 했다. 꼬시리는 미친 듯이 색을 밝혔다. 그야말로 모전여전이었다. 꼬시리가 그러하면서부터 나룻머리 주막에는 손님들이 꿀단지를 보고 몰려드는 벌나비들이나 개미떼같이 파글거렸다. 병선의 노군들도 들랑거리고 조선청과 화염청의 수군들이나 회령진의 배를 댄 소금배 사공이나 옹기배 사공이나 일본 무역선의 뱃사람들도 들랑거렸다. 꼬시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덧이 나 있었다. 한데 동학군들이 내덕도 고참봉집과 회령진 성을 휘젓고 나서 고부로 출진을 한 이튿날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프다고 엎드려 있었다. 그날 밤 회령진 성 안에서
동학꾼들이 방총하여대는 소리를 듣고 잠을 설친 것이 그렇게 뱃속의 아기한테 해로웠을까. 그 이튿날 한낮 때쯤에 그녀는 문득 여느 때와 달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은 달보기를 치르듯이 유산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때부터 다시 이튿날 한낮 때까지 그녀는 내내 누워 있었다. 뜻밖에도 그녀의 갑작스러운 그 속탈의 뒤끝은 가볍고 깨끗하였다. 양어머니 점단이의 등살에 못 이겨 누워있는 동안 내내 미역국을 억지로 먹고는 털고 일어났다. 사실은 동학꾼들이 회령진 성을 치던 그날 밤 꼬시리는 그녀의 방에다 혹부리를 숨겨주었던 것이다. 한밤중쯤에 혹부리가 포수한테 쫓기는 장기같이 그녀의 방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선 것이었다. 꼬시리는 얼떨결에 그를 받아들였다. 또한 양어머니 점단이는 뒤란의 은밀한 토굴 속에다가 외대인 와타나베를 숨겨주었다. 외대인 와타나베는 혹부리를 따라와서 점단이에게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한 것이다. 옥상, 살려주기만 하면 그 은혜 주고 백골이 되어도 잊지 않겠으므이다. 비단도 얼마든지 되드리고 구리모도 되드리고. 점단이는 외대인 와타나베와 함께 뒤란의 토굴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다. 그 토굴이 주막집의 뒤란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김닷줄과 꼬시리 뿐이었다. 점단이의 남편 김닷줄은 밤새도록 대통으로 화로 시울만 두들기면서 헛기침만 하곤 했다. 꼬시리는 혹부리가 얄미웠다. 그렇긴 해도 그가 아주 싫은 것은 아니었다. 강압에 의한 것이기는 해도 그녀는 그 사이에 혹부리하고 몇 차례 몸을 섞었던 것이다. 혹부리는 그녀를 미칠 듯이 좋아했다. 한데 그날 밤 꼬시리의 방 안으로 들어온 혹부리는 여느 때와 다르게 풀이 죽어 있었다. 그녀가 숨겨주는 대로 술독들 너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꼬시리는 불안에 견딜 수 없었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다. 내덕도의 동학꾼들이 고참봉집을 짓밟아 버리고 나룻머리로 몰려와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서방 이우암이 내덕도 안에 들어와 있을 터이었다. 그녀와 하직을 하기 위하여 들이닥칠 듯 싶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우암은 구림의 별님이 그녀한테 넋이 빠져 있다. 혹부리가 그녀의 방 안에 숨어든 것을 지켜본 누구인가가 동학꾼들한테 고자질하였을지 모른다. 동학꾼들이 그녀의 방 안을 발끈 뒤질지도 모른다. 혹부리가 그들에게 붙잡혀 간다면 필시 죽고 말 것이다. 혹부리의 존재가 새삼스럽게 소중해졌다. 그녀는 재빨리 기지를 발휘했다. 저고리를 벗어 던졌다. 호치마만을 입은 채 이불을 덮고 천연스럽게 누워 있었다. 만일 누군가가 문을 열면 벌떡 일어나 앉을 참이었다. 그때 그녀의 벌거벗은 윗몸이 드러날 것이고 방문을 연 사람은 그녀의 윗몸의 맨살을 보고 기겁을 할 터이다.
내덕도 동학군들은 차마 그녀를 어찌하지는 못하리라 싶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우암하고 혼례를 치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터이고 이우암은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몸이 날랜 동학군인 것이었다. 아이고, 이 집도 한번 발끈 뒤져보세. 그러세. 똥구멍으로 호박씨 깐다고. 혹시 이 집 사람들이 숙은 놈들 숨겨주고 있을지도 몰라. 등잔밑이 어두운 법이여. 횃불빛과 발작 소리가 그녀의 방문 앞으로 가까이 왔다. 동학군들이 꼬시리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횃불빛이 그녀의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 순간 꼬시리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싶었다.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뭔 일이오? 꼬시리는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비명을 지르듯이 외쳤다. 그녀의 허연 맨살이 횃불빛에 드러났다. 문을 연 두 사람이 멈칫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누구인가가 그 방문은 왜 열고 야단인가? 거기는 우암이 각시방이네. 하고 꾸짖으면서 방문을 꽝 닫아주었다. 동학군들이 모두 나룻배를 타고 회령진으로 건너간 다음까지도 꼬시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우암은 결국 그녀를 버린 것이었다. 이우암은 분명히 내덕도에 들어왔고 다른 도인들과 함께 고참봉의 집에 들어가 휘젓고 다녔을 것이다. 그런데도 회령진으로 건너가면서 꼬시리 방에 들리지를 않은 것이었다. 모멸감과 슬픔이 꼬시리의 가슴을 도려 파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부림치며 울었다. 혹부리가 꼬시리의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는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혹부리의 가슴 속에 얼굴을 묻고 울어댔다. 동학군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회령진 성이 쥐죽은 듯 잠잠해진 새벽녘에 혹부리가 그녀의 치마를 걷어내고 속끝을 젖히려고 했다. 그녀는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혹부리가 다시 강압적으로 옷을 걷어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물어뜯었다. 혹부리가 물린 손을 부둥켜 안고 엄살을 부렸다. 다시는 더 그녀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았다. 바닷물 소리가 싱싱하게 살아났다. 새벽바람이 살랑거리기 시작했다. 안방에 누운 김닷줄은 그날 밤 내내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내덕도의 동학도인들이 나룻머리로 몰려왔다가 회령진성 쪽으로 건너가서 함성을 질러대고 방총을 하여댄 까닭으로 그는 내내 몸을 떨었던 것이다. 아니, 점단이가 한 짓 때문에 집안을 미친 듯이 헤매었다. 그녀의 행위가 너무 지나치다 싶었다. 그녀의 상대가 왜 와타나베라는 데에 그는 더욱 우라가 치밀었다. 동학도인들을 피해 외인 와타나베를 그 은밀한 뒤란의 토굴 속에 숨겨주는 것으로 넉넉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데 점단이는 초저녁부터 꼭두 새벽녘에까지 내내 그 굴 속에서 그놈하고 함께 들어있는 것이었다. 들어있어도 그냥 조용하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다와 산과 김닷줄의 주막집 마당 밖에는 푸른 새벽빛이 어리어 있었다. 김닷줄은 꼬시리가 거처하는 모퉁이 방과 뒤란의 토굴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헐, 참. 김닷줄은 기가 막혔다. 점단이가 토굴 속에서 외인 와타네베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앓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아온 파도 소리는 갯바위와 모래밭을 핥고 빨고 입맛 다시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파도 소리와 토굴에서 튀어나오는 와타나베의 음험하게 웅얼거리는 소리와 점단이의 감창 소리가 뒤섞이고 있었다. 김닷줄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져 있다가 모퉁이에 있는 수양딸 꼬시리의 방문 앞으로 갔다. 수양딸 꼬시리에게 자기의 기막힌 속을 하소연하고 싶었다. 한데 그 수양딸의 방에서도 수상스러운 소란스러움이 있었다. 바야흐로 옷자락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한 남정네의 속삭이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꼬시리가 돌아누워 그 남정네의 수작을 강하게 뿌리치는 듯 했다. 남정네가 지지 않고 어거지로 꼬시리의 옷을 벗기고 몸을 섞으려 하는 듯 싶었다. 거친 실랑이질이 벌어졌다. 꼬시리, 제발 이러지 좀 말어. 우엄이라는 놈의 마음은 벌써 오래전에 구림 그년 쪽으로 멀리 가버렸단 말이여. 일찌감치 우엄이 그놈 잊어버리고 나하고 보란듯이 살아보려. 나 꼬시리 서방 노릇하고 당신 수양 아버지 수양 어머니한테 사이 노릇 잘하고 살 자신 있단 말이야. 나 물지 않아서 장교도 되고 화염청이나 조선청에서 소금이랑 배랑을 내 마음대로 빼내 팔아먹고 살게 될 것이란 말이여. 전 장교가 나를 제 오른팔로 여기고 있어. 회령진 안에서 전 장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한만호의 회령진인지 전해산의 회령인지를 모를 정도란 말이여. 그것은 혹부리의 소리였다. 아니 저놈이 언제부터 꼬시리의 방해를 드나들었을까? 그때 옷자락이 잽싸게 스치는 소리와 꼬시리의 안간 힘 쓰는 소리가 들렸고 혹부리가 손가락이나 가슴팍을 물린 듯이 하고 소리를 질렀다. 어휴, 내 가슴 살짝 떨어졌네. 혹부리가 오기여린 엄살을 부리자 꼬시리는 새삼스럽게 울기 시작했다. 김닷줄은 이때 무엇라고 소리쳐 앓은 채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였다. 수양딸 꼬시리는 얼마 전까지도 입덧이 나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새터말 이우암의 아기일 터이었다. 김닷줄은 하고 헛기침을 했다. 그 소리를 들었을 터임에도 혹부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능글맞게 꼬시리를 달래기 시작했다. 꼬시리는 더욱 격렬하게 울어댔다. 그 울음소리가 여리어졌다. 혹부리가 꼬시리를 가슴에 안아버린 것이었다. 그들이 하는 수작을 보니
하루 이틀 밤을 함께 동침하여 온 것이 아닌 듯했다. 밖에 서 있는 김닷줄이 오히려 면구스러워 숨을 죽였다. 얼른 몸을 돌리고 싶었다. 한데 발이 떨어지지를 않았다. 방 안에서는 옷자락 걷어내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윽고 두 남녀의 맨살 섞기 시작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꼬시리는 어느 사이엔가 울음을 그쳤다. 그들의 숨결이 가빠지고 있었다. 김닷줄은 몸을 돌렸다. 서둘러 뒤란의 톡을 앞으로 가보았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어. 이 사람이 오늘 밤에 어째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한다. 점단이가 숨가쁜 소리로 외쳐대고 있었다. 그러던 그녀가 바야흐로 나 죽어. 하고 단발마의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와타나베가 장단을 맞추듯이 음험하게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김닷줄은 금빛으로 물드는 동쪽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바닷물에 몸을 던져 죽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렇지만 그는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몸은 아내 점단이에게 여자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없었다. 김닷줄은 다시 수양딸 꼬시리의 방문 앞으로 가보았다. 혹부리가 격렬하게 몸을 움직거렸고 꼬시리는 그 움직거림에 따라 앓고 있었다. 김닷줄은 진저리를 쳤다. 자기도 모른 사이에 다시 몸을 돌렸고 뒤란 톡을 앞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다시 점단이의 울음소리에 쫓겨 몸을 돌렸다. 또다시 수양딸 꼬시리의 방문 앞으로 갔다. 김닷줄은 다시 수양딸 꼬시리의 감창소리에 내몰려 몸을 돌려 뒤란 쪽을 향했다. 그날 한낮에 꼬시리는 유산을 하였다. 처음 자기의 깊은 몸속에서 흘러내리는 선혈을 보면서 꼬시리는 기겁을 했다. 슬퍼 울어댔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이유함이 원망스러웠다. 아이고, 땅이냐나, 이것이 뭔 일이라냐. 점단이는 안절부절 못했다. 꼬시리의 유산이 자기의 책임인 듯 싶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었다. 꼬시리의 핏발레를 하면서 울음 섞인 소리로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젊으나 젊은 년인께 또 들면 자식이지 뭐. 너무 걱정 말아라. 양어머니 점단이는 꼬시리에게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점단이는 혹시 자기 집에 아기 못 낳게 하는 잡귀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싶었다. 꼬시리년이 시가로 가서 살았으면 이런 우환이 없었을 것을 친정에 그냥 두어서 이런 편이 일어난 듯 싶었다. 꼬시리는 오히려 양어머니를 달랬다. 그리고 이를 단단히 물었다. 동학군 따라간 이우암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일이 아니다 싶었다. 그 사람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구림의 별님이 그년하고 살아갈 것이 아닌가. 나는 헛물만 켤터이다. 이 세상에 남정네가 어디 이우암뿐이던가. 나 맘 작정 다 했소.
뭔 작정을 했단 말이냐? 두고 보기만 하시오. 꼬시리가 혹부리하고 함께 살겠다고 하기만 하면 혹부리는 회령진 바닥에서 아주 북바지로 대대로 수군 노릇을 하게 될 터였다. 멀지 않아서 장교로 뽑히게 되기도 할 거라는 것이었다. 꼬시리는 유산한 지 엿새째 되는 날 밤에 얼근하게 취해서 온 혹부리를 모퉁이 방으로 이끌고 갔다. 나 어쩔 참이요? 나하고 검은 머리 팥뿌리리도록 마음 편치 않고 나하고 우리 양아버지 양어머니 굶어 죽지 않게 해줄 자신 있어? 꼬시리가 다짜고짜로 물었다. 혹부리는 정색을 하고 솥의 기름불에 비친 꼬시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묻는 말에는 대꾸도 않고 왜 그렇게 뚫어지게 들여다보기만 하오? 처음 보는 얼굴이요? 꼬시리는 투정을 하듯이 말했다. 꼬시리의 진위를 알아차리고 난 혹부리는 고개를 쳐들고 허허허 하고 웃어댔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부부처럼 살아버렸다. 아이고, 너 어쩌려고 그러냐? 점단이가 추궁을 하여도 꼬시리는 어머니는 나 하는 대로 보고 있기만 하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했다. 나 우암이 그 사람한테 보아란 듯이 나 참말로 잘 살아갈 것이오. 혹부리도 야무지고 똑똑한 사내여요. 두고 보시오. 혹부리가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사이 노릇을 더 잘할 것이오. 꼬시리의 행실은 그 이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문란해졌다. 그녀는 혹부리 한 사람만으로는 숨에 차지 않았다. 여느 때 그녀는 시집 갈 때 입었던 농지기를 차려입고 어머니가 사다 준 구리모와 분을 바르고 머리기름을 바르곤 했다. 어머니의 국밥 심부름, 술 심부름을 하면서 목이 컬컬하다고 닭배기를 홀짝거리긴 했고 한낮부터 취하여 비틀거렸다. 우함이 그 못된 놈. 여인네 가슴에 못을 박아 놓으면 5개월에도 설이 내린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을까? 그 놈은 내 입살에 녹아버릴 것이로구만. 그 전주성 안에서 자빠져 있는 그 놈, 거기에서 살아 돌아오는지 까마귀밥이 되어버리는지 두고 보시오. 꼬시리는 취한 목소리로 점단이에게 이렇게 이죽거렸다. 만일에 살아 돌아오면 내가 내 이빨로 갈아먹고 말 것이구만. 꼬시리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너 이놈,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내 명대로 살 것 같으냐? 점단이가 그러했듯 그녀는 멀쑥하게 차려입은 앳된 양반이나 배 사러 오고 소금 실러 온 장사꾼들 가운데서 키 훤칠하고 얼굴 수려한 사람을 꼬여 뒷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한낮에도 그녀는 감창 소리를 거침없이 내지르곤 했다. 수성을 위하여. 고참봉은 동학 도인들한테 당한 뒤로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다. 문득 들끓어오르는 울분 때문에 소리를 버럭 지르곤 했다. 그는 전보다 더욱 황음해졌다. 밤마다 앳된 여종 공예를 학대하였다.
방사를 치를 수 있도록 기가 모아지지 않으면 공예의 부드러운 살을 물어뜯었다. 그에게 물어뜯긴 공예는 이를 악물고 몸부림을 치면서 흐느꼈다. 그녀의 속살 여기저기에는 푸릇푸릇 멍이 들어 있었다. 고참봉의 얼굴은 눌눌해지고 부석부석해졌다. 길을 모으기 위하여 인삼과 녹용을 먹고 황구보신탕과 생사탕과 토룡탕과 군뱅이탕과 개구리탕들을 줄줄이 상복했다. 그는 마치 밤에 공예와 방사를 치르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같았다. 노여워하고만 계시는 것은 옥체에 해로우십니다. 파야흐로 멀지 않아 닥칠 위난에 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참봉 어른의 심신을 위해서도 좋고 가문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님과 이 나라 사직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옵니다. 배훈장이 고참봉에게 말했다. 배훈장은 언제든지 장기나 바둑의 훈수를 하듯이 말하곤 했다. 곧 동학 비도들이 밀어닥칠 것이옵니다. 경군들한테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패하여 도망칠 쳐올 겁니다. 그때 그들을 몰아칠 준비를 하십시오. 이런 때에는 재산을 아깝게 여기지 마시옵고 과감하게 주머니의 끈을 풀어야 하옵니다. 꼭두 새벽이었다. 고참봉은 바야흐로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기는 결국 모아지지 않았다. 그의 남근은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럴 때 장기수가 조심스럽게 뜰 앞으로 와서 고하였다. 참봉나으리 청직이옵니다. 지역부가 돌아왔구만요. 고참봉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쳐 물었다. 어찌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더냐? 기뻐하셔야 할 일이옵니다. 시방 전주성 안에 있는 동학군들은 떼지어 죽어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들은 결국 한양에서 내려온 군사들한테 몰살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옵니다. 지역보 제놈의 눈으로 동학배들이 구름같이 낮아빠지는 것을 똑똑히 보고 그 기쁜 소식을 참봉 어르신께 얼른 고해드리려고 그 먼 길을 탈탈 굶주려가면서 달려왔다고 하옵니다. 허허, 그거 잘 되었구나. 고참봉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차일피일 위로왔던 배훈장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군자금으로 은전 몇백 원을 내놓고 곡간의 양곡을 풀기로 작정하였다. 민병을 초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아온 동학 도인들을 쳐죽이라고 할 참이었다. 그는 날이 번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배훈장과 청직이 장기수와 힘센 금산을 대동하고 회령진의 한만호에게로 달려갔다. 한만호는 치잣빛 햇살이 번지기 시작하였는데도 아직 자리에 들어 있었다. 그는 천해산의 첩 버드리를 품고 있었다. 천해산은 약은 사람이었다. 동학 도인들의 소요를 피해서 녹도 만호에게로 갔다가 돌아온 즉시 천해산은 자기의 첩 버드리를 한만호에게 수청 들게 해주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한만호가 드러내놓고 버드리를 원했을 터이고 자기 첩을 진상한 효과는 반감했을 터이었다.
전해산이 시키는 대로 버들이는 순순히 한만호의 침수로 들어가 주었다. 버들이는 기생 연오리보다 체구가 작았고 살결이 야들거렸지만 쑥백이었다. 연오리만큼 능란하지 못했다. 길은 잘 나 있었지만 그녀의 몸짓은 뜨겁게 감흥하지 않고 송장의 그것처럼 차갑고 밋밋하였다. 적벽을 낀 강줄기를 굽이굽이 휘돌아가고 아름답고 진기한 풍광을 간직한 산구비들을 휘돌아가는 듯한 아기자기한 감칠맛이 없었다. 감창소리를 낼 줄도 몰랐고 요분지를 칠 줄도 몰랐다. 그래도 그는 새 맛으로 버들이를 계속해서 품곤 했다. 연어리는 토라져서 뒷곁 방으로 가버렸다. 새터말 고참봉이 건너오셔서옵니다. 사령이 고했을 때 한만호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녹도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온 뒤부터 한만호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렇듯 소스라치곤 했다. 한만호는 불쾌했다. 자기를 놀라게 한 것이 불쾌하고 버들이와 달콤하게 자고 있을 때 깨운 것이 괘씸했다. 그렇지만 고참봉이 이렇듯 새벽녘에 몸소 달려온 것으로 보아 무슨 큰일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싶어 서둘러 몸을 일으키고 옷을 갈아입었다. 버들이를 병풍 뒤에 감추어 놓고 어서 모시어라 하고 말했다. 고참봉은 새벽녘에 일찍이 찾아온 일과 고난 잠을 깨운 것을 사죄하였다. 무슨 일이시오? 이렇게 일찍이 건너오시다니. 한만호는 못마땅한 어조로 물었다. 그는 여느 때 공명첩을 받은 명색만의 고참봉을 깔보고 있었다. 고참봉은 공명첩의 약점 때문에 언제든지 한만호 앞에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잇몸을 숙인 채 말했다. 만호 장군, 이렇게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옵니다. 초야에 우리 유학들이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제 집 도나 고일평이가 대웅구림에 사는 젊은 유자 신방연하고 함께 강진현에 가서 오남 김한섭을 만나고 온 모양이고 이곳 젊은 유생들의 결의가 아주 굳건한 듯 하옵니다. 앉아서 그 혹세 무민하는 무지렁이 놈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도 민보군을 초무하여 대항하여야 한다고 결의를 하였다고 하옵니다. 한만호는 뛸 듯이 반가웠다. 고참봉의 두 손을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그랬소. 민병들을 초모하고 그 군자금을 마련하는데 힘이 되어 주시오. 내 그 민보군의 훈련을 책임지리다. 하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허물어진 성을 더 높이 쌓고 내 휘하 장병들의 훈련을 강화하려던 참이었어. 그리고 외대인 와타네베하고도 이미 의논을 해둔 바이요. 이 말을 하면은 외대인 와타네베도 군자금을 듬뿍 내놓을 것이오. 두 사람의 뜻이 물은 찰떡같이 한데 어우러졌다. 고참봉을 보내고 난 한만호는 기실 이중호와 그 일을 의논하려 하였다. 옆방에서 나온 기실 이중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골방 안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중호는 쓸쓸할 터이었다.
그는 날이면 날마다 술에 젖어 살았다. 한만호는 술 냄새를 풍기며 거칠게 숨을 내뿜는 기실 이중호를 한심스러운 듯 바라보았다. 이중호는 관내의 한량들과 버리고 나는 시효에서 풍어를 할 때 쓸모가 있는 사람일 뿐이었다. 어서 들어가서 더 자긴 하게. 한만호는 이중호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내고 곧 천혜산을 불러들였다. 버들이의 일로 천혜산은 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을 터이었다. 후한이 두려워 첫 버들이를 선뜻 바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을 터이었다. 아니, 천혜산은 그럴 위인이 아닐 것이다. 자기에게 첩을 바친 것을 내심 흐뭇해하고 있을 터이다. 그 첩을 바친 대신에 무엇인가로 단단히 벌충을 할 터이다. 좌우간에 이 일을 의논할 사람은 천혜산밖에 없었다. 천혜산에게 고참봉이 다녀간 일을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방도를 강구하라고 했다. 천혜산은 자기의 첩 버들이를 바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분고분했다. 그는 이미 허재비한테서 새터말 고참봉이 만호 집에 다녀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의논이 오고 갔음을 짐작하고 있는 터이었다. 그는 뜰 아래 엎드린 채 고했다. 내늦은 감이 있기는 하옵니다만 매우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아옵니다. 곧 객사로 납시어 부장에게는 민병들을 초모하게 하시옵고 그 민병들로 하여금 낮은 성벽과 허물어진 성벽 보수하게 하되 그 일은 수교에게 맡기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는 그 민병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천혜산은 그 말을 하고 나서 눈을 감고 이를 악문 채 심호흡을 했다. 천혜산의 속에는 동물이 귀고 있었다. 첩 버들이를 만호에게 빼앗긴 동물이었다. 그는 그 동물을 만호에게 뿜을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 기회는 고부와 전주성 쪽으로 출진한 동학 도인들이 돌아와야만 생길 터이다. 그는 동학 도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동학 도인들로 하여금 만호를 징치하도록 뒷조종을 할 참이었다. 동학 도인들이 만호를 징치하더라도 자기는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붙잡혀온 홍순서를 풀어준 적이 있는 것이다. 그 공을 홍순서 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아주 은밀하게 동학의 입도부터 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생각이었다. 수군 장교인 그는 북바지였고 한만호는 뜨내기였다.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천혜산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을 이었다. 민복은이 잘 초모되도록 하고 또 여타의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술책을 써야 합니다. 초모를 하러 다니는 부장과 수교로 하여금 동학군에 나간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가 양식 한 줌씩 있는 것, 숨겨놓은 군포나 자반 같은 것들을 모두 빼앗아내도록 하십시오. 그것으로 초모해온 민복은을 먹이고 입혀야 할 것이옵니다. 그것은 천혜산의 술책이었다. 관내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만호에 대한 원한이 더 뼈에 사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야만 장차 돌아온 동학도인들이 한만호를 잡아 죽이려고 할 터이다. 한만호는 하고 큰 기침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렸다. 알았느니라. 만호는 곧 객사로 가기 위하여 군복을 차려입었다. 전장교는 앞장서서 가부장과 수교와 여타의 장교들을 모두 불러들이도록 하거라. 만호가 천혜산에게 말했다. 만호 장군 나으리, 제가 앞장서는 것은 아니되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어옵니다. 사령으로 하여금 장관청으로 달려가 명령을 전하도록 하시옵소서. 소장은 일부러 맨 나중에 나타나겠사옵니다. 한만호는 천혜산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천혜산이 시키는 대로 사령을 장관청과 군관청으로 보내놓고 객사로 나갔다. 한만호가 사라진 뒤에 천혜산은 바람처럼 만호의 침소로 들어갔다. 그의 첫 버들이는 병풍 뒤에 있었다. 윗목 구석에 등을 묻은 채 앉아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천혜산은 속저고리 속치맛바람으로 울고 있는 버들이를 보자 눈이 뒤집혔다. 천혜산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래, 그동안 나를 깜빡 잊고 한만호의 품에 묻혀 살았더란 말인가. 버들이가 원망스러웠다. 그러한 천혜산의 속마음을 읽은 듯 버들이가 분연히 방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천혜산에게로 달려들었다. 서방님.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서 흐느꼈다. 자기의 진정을 알아달라는 뜻이었다. 비록 몸을 한만호에게 내주기는 했으나 속으로는 역시 천혜산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천혜산은 분노와 격정이 가슴속에서 불같이 솟았다. 서방님, 우리 어디로든지 도망을 갑시다.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섬으로 들어가서 우리 둘이만 살아요. 곡식 한 톨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조개도 파먹고 나물도 캐어 먹고. 버들이가 울면서 말했다. 천혜산은 당장 그녀의 말대로 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참자고 말했다. 멀지 않아 한만호로부터 버들이를 되찾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동학도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한만호는 주랭랑을 치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조금만 참자. 천혜산은 목이 메인 소리로 버들이를 달랬다. 기실 이중호의 방에서 하는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이중호는 천혜산과 버들이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주고받는 말들을 다 듣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중호는 그 사실을 한만호에게 고하지 않을 터이었다. 이중호는 한만호가 부하인 천혜산의 첩 버들이를 빼앗은 일에 부당함을 여러 번 고해온 터이었다. 위급한 때에 부릴 수 있는 바른팔 같은 부하의 원한을 사는 것은 장수로서 할 일이 아니옵니다. 그렇게 충언을 하였지만 한만호는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천장교 제놈이 재물에 가져다가 바친 것을 내 어찌 한단 말인가? 하고 코방귀를 뀌어버린 것이었다. 천혜사는 이중호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시와 풍월만 잘하는 이중호도 자기의 본가에 보내줄 은전이나 엽전을 챙겨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가 가끔씩 일본 상인 와타나베에게 이중호의 사정을 말하고 은전 몇 잎씩을 얻어다가 잡혀주곤 했다. 한데 이중호는 허랑방탕했다.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집에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 한만호에게 자기의 집에 다녀온다고 말미를 받아간다고 가다가 장흥부 기생들의 치마폭 속에 푹 빠져서 그것들을 다 털어주어 버리고 처량한 모습으로 되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천혜사는 이중호의 헛기침이 자기에게 얼른 미래를 끝내고 객사로 나가라는 뜻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버들이를 떼어놓고 밖으로 나갔다. 버들이는 더 격렬하게 울어댔다. 천혜산이 대문을 나서는데 그곳을 지키는 수군이 창끝을 내리면서 천혜산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주었다. 건장한 그 사령도 한만호가 천혜산의 첩을 빼앗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천혜산은 그 수군에게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서둘러 객사로 달려갔다. 객사에 좌정한 한만호는 둘러선 부장 수교 장교들을 향해 의젓하게 말했다. 내 뜻한 바 있어. 오늘 이 시각부터 역군들과 민병들을 초모하여 훈련을 시키는 한편 얕은 성벽을 높일 것이니 부장과 수교는 그 일을 한치 반치의 어지럼도 없이 강구토록 하라. 부장은 몇몇 장교들을 거느리고 관내의 각 섬을 드나들면서 도청장들의 협조를 얻어 역군들을 동원하고 민병들을 끌어모으도록 하고, 수교는 몇몇 장교들과 함께 그 초모된 역군들과 민병들을 써서 성을 보수하도록 하고, 천장교는 관내 유학들과 부유한 자들과 외상인에게서 군자금을 얻어내고 그것으로 병기를 구입하는 일을 강구할 것이며, 초모된 역군들과 민병들을 조련시키는 일을 맡도록 하라. 부장과 수교는 입이 부어 터지려고 하였다. 만호는 부장과 수교에게 하찮은 일을 맡기고 천혜산에게 군자금 마련과 민병들의 조련 같은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지를 않는가. 그들은 만호가 천혜산의 첩 버들이를 품고 자곤 한 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천혜산에게 곱지 않은 눈길을 보냈다. 빌어먹을 놈의 회령진성, 불벼락이나 꽉 떨어져 버려라. 부장은 불쾌하게 취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투덜거렸다. 천혜사는 부장과 수교의 얼굴 대하기가 불편하고 민망스러웠다. 그렇지만 한 번 떨어진 명령이었다. 한만호는 한 차례 큰 기침을 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부장과 수교는 전조성으로 몰려간 동학 비도놈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양식이나 자반이나 포목들을 있는 대로 모두 긁어내서 가져와 총호한 민병들에게 먹이도록 하라. 만일 저항하는 것들은
경중에 따라서 모질게 두들겨 패주기도 하고 이리로 끌고 오기도 하라. 또 각 마을에서 밥쓸 개나 두고 먹는 유학들이나 부호들로 하여금 동학 비도놈들에게 붙여준 땅을 빼앗아 민병으로 초모된 자들에게 덧붙여 나누어 주도록 하라. 본관은 앞으로 이 관내에서 저 혹세 몸이 나는 동학 비도들의 뿌리를 속속들이 뽑아낼 것이니라.